자, 안녕하십니까, 살인마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좀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저녁에 잠 안 오실 때 틀어놓고 들으시면 잠도 좀 잘 오실 것 같아요. 지금 7월 3일이고요 비가 좀 많이 옵니다. 연이어서 계속 비가 오고 있는데 중간중간 비가 그치기도 하지만 그런 날은 해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흐린 날이 계속 이어지죠. 자, 이럴 때 이런 환경적인 조건들은 식물의 성장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마철 비가 자주 오는 시기에 밭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또 그런 것들을 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자료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자료입니다. 사리스마가 생각하는 장마철 농부들이 해야 할 일들. 자, 목차를 보면요, 장마철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 장마 전에 또는 장마 중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장마가 끝난 뒤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장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병이 식물에 침입해서 병을 일으키는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요, 포자라는 게 날아옵니다. 식물의 어떤 표면에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날아와서 종자의 뿌리처럼 침입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을 뻗어 가지고 식물 체내로 이렇게 균사를 뻗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흡수하고 번식을 하게 돼요. 번식을 해서 다시 포자를 날려보내죠. 자, 이 일련의 과정들이요, 우리가 종자를 땅에다가 여기다가 종자를 딱 떨어뜨리거나 묻어주게 되면요, 자, 여기서 이제 발화가 돼서 유근이 나오죠. 어린 뿌리와 어린 싹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식물 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면 위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 나가겠죠. 자, 이거하고 이 병이 식물체에 부착이 돼서 병을 일으키는 시스템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고 하면, 물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식물체에 침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이 공급이 돼야 이 병포자도 식물 체내에 침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같이 물이 공급이 되는 이런 시기에 병이 일어날 가능성이, 침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온도가 높고 수분이 공급이 되는 장마철이죠. 그런 경우에 씨앗도 잘 나겠지만 이 병포자도 동일한 시스템이라 발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발병하기 효과적이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강풍 또는 빗물과 과일의 무게로 인해 가지가 찢어지거나 포기가 도복이 된다. 자, 비는 강풍을 동반합니다. 물론 비가 올 때는 바람이 좀 덜 불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비가 오기 전후에는 기압의 변화 때문에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잎에 물이 묻어요. 자, 비가 오는 날 밭에 가보시면 잎이 물에 묻기 때문에 축 처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고추까지 많이 달려있죠. 이런 빗물의 무게와 거기에 물리적인 강풍의 힘 때문에 가지가 찢어지거나 포기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토양이 침수가 되면요, 과습 상태죠. 그리고 이 침수라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물이 완전히 이렇게 차지 않아도요, 예를 들어 밭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랑이 있고 이랑이 있는데, 자, 물이 막 이까지 찰랑찰랑 안 차도, 여기 고추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차지 않아도 많은 양의 수분이 유지가 되도록 위에서 계속 비가 온다면 침수와 동일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밭이, 토양이. 자, 그렇게 되면 식물 체내에서 에틸렌이라는 게 분비가 되는데, 이게 전신으로 퍼지면서 노화를 촉진합니다. 낙엽 또는 낙과를 조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 이 토양 내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과습 그리고 침수는 호흡을 불량하게 만듭니다. 식물 뿌리가 호흡을 해요. 땅 밑에 있다고 얘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산소 호흡을 합니다. 산소를 들여 마시고 그리고 그걸 태워서 포도당을, 탄수화물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 에너지로 여러 가지 생명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작동을 시킵니다. 사람을 예로 들면, 자, 우리가 밥을 먹죠. 밥은 탄수화물입니다. 자, 그 탄수화물을 산소로 태워서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코로 탄소를 들이마시고 그걸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 에너지로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하게 하고 생각을 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그런 모든 일련의 에너지들은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침수, 과습이 되면 토양 내에 산소가 있어야 될 자리에 물이 차버립니다. 자, 물 안에 기포가 있으면 위로 다 떠서 날아가 버리죠. 우리 맥주 아시죠? 그런 것처럼 물이 많으면 토양 내에 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공기가 부족하게 되고 식물의 호흡이 불량하게 됩니다. 불량하게 되면 에너지 생산이 저해되고, 그렇게 되면 생명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거나 죽는다. 이런 일들이 침수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날이 흐리면요, 당연히 해가 안 나겠죠. 해가 안 나면 이것도 에너지에 관계된 거지만, 자,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당, 탄수화물이 필요한데 그걸 어디서 어떻게 만듭니까? 뭐 식물이 뭐 어디서 구해옵니까? 뿌리에서 흡수하는 거는 무기양분이고요. 그거는 건물,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에너지에 필요한 포도당, 탄수화물은 광합성으로 만듭니다. 말 그대로 광합성, 광으로 합성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광이 지금 없는 상태죠. 구름이 많고 비가 오니까. 그럼 광으로 합성해야 되는데 광이 없으면 합성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합성이 안 되면 포도당, 탄수화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호흡을 하기에도 부적합한 조건, 포도당도 잘 공급이 안 돼. 물론 저장양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악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생육은 급격하게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단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 그리고 6번, 6번째, 질소는 물에 녹아서 흡수가 됩니다. 우리가 질소는 참 많이 공급을 해주죠. 비료 형태로도 많이 해주고 퇴비 형태로도 많이 해주고, 특히 그 개분이나 유박에 이런 질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질소를 우리가 많이 밭에 공급을 하거나 누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질소는 특징이요, 물에 녹아서 흡수가 됩니다. 그냥 물에 녹아서 물하고 같이 딸려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땅에 물이 많다, 뿌리에서 물을 흡수할 때 이 질소가 딸려 들어오게 되면 질소는 과잉이 일어나겠죠. 식물 체내에 질소 과잉이 되고 질소가 누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질소가 하는 일이 잎줄기의 생장이죠. 잎줄기의 생장인데 이게 과잉 공급이 되면 잎줄기가 과잉 성장을 하겠죠. 그게 뭡니까? 도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웃자람, 키만 멀때같이 커버리는 거예요. 키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어떤 구성비나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된다는 건데, 이 웃자람이 되면 잘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영양생장이 좀 과도하게 일어나면 생식생장,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다는데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질소 과잉 현상, 물에 녹아서 흡수가 되는 이런 질소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식물 체내에 과잉 흡수된다.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7번째, 빗물하고 바람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요, 밭에 비가 올 때 밭에 가보면 얘네들 바람 불 때 엄청 자기들끼리 부딪혀요. 나뭇잎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들도 그렇고, 비가 올 때 가보면 나무 밑에 가지가 많이 부러져 있죠. 왜 그렇습니까? 물리적으로 힘이 가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다 보면 옆에 있는 애들하고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죠? 마라톤 할 때요, 사람도 마라톤 할 때 계속 이렇게 달리면요, 여기 마찰 때문에 젖꼭지 나중에 피가 납니다. 그 어떤 그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힘이 계속 작용을 하게 되면 사람의 몸도 손상이 되는데 식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흠집들, 상처들이 생기게 되면서 그 상처로 여러 가지 병균의 침투가 용이하게 돼요. 병은 침투 경로가 계구부입니다. 계구부, 열린 쪽. 특히 그 상처로 인한 그런 계구부에 침입하기가 좋죠. 그래서 빗물, 바람에 의한 물리적인 상처 때문에 병원균의 침투가 더 용이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병이 더 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8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역병, 청고병. 보통 이런 병들은 수인성 전염병이라 그래서 물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물에 의해서 전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 자체가 이런 병원균의 발화를 촉진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퍼뜨리는 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물에 실려서 옆으로 이동한다든지, 물에 튀어서 위로 이동한다든지, 비는 이런 역병이나 청고병 외에도 여러 가지 병들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마철에 우리 밭에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을 한 8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장마 전이나 장마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장마 전 또는 장마 중에 해야 할 일들입니다. 아무리 장마라고 해도요, 주구장창 뭐 계속 비가 오진 않습니다. 중간에 한번 해가 날 때가 있어요. 해가 나지 않더라도 비가 안 올 때가 있죠. 자, 장마 전 또는 장마기 비가 그친 날 빨리 밭에 가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상처라든지 수분 공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병이 일어나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런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또 강구를 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보호살균제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 직접 치료하는 살균제도 있습니다만, 아직 병이 발병을 하지 않았을 때 예방 목적으로 포자가 날아와서 발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보호살균제, 예방 목적의 살균제를 그냥 뿌릴 수도 있지만, 비가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보조제, 그 전착제 내지는 침투제 또는 그 고착제라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혼용을 해서 예방적 방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선제적 방제죠. 미리 대비를 한번 하시는 겁니다. 장마철에 비 온다고 그냥 마냥 집에 누워 계시지 마시고, 비가 그친 날 빨리 밭에 가서 보호살균제와 고착제나 전착제, 침투제를 혼용을 해서 밭에 살포를 하시면 좋은데, 자, 여기서 침투제, 그 다음에 전착제, 고착제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전착제를 보통 농작에 섞어서 약을 치게 되면 마르지 않거나 아니면 마른 직후에 바로 비가 왔을 때 전착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는 전착제보다 고착제나 침투제가 더 효과가 좋습니다. 침투제 같은 경우는 전착제가 비가 오지 않을 때 오히려 넣어주시면 습연성, 전착성을 굉장히 높여주고요. 침투제나 고착제 같은 경우는 비가 올 때 고착성, 부착성을 굉장히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비가 오는 도중에는 고착제, 저는 고착제를 적극 추천하는데, 이거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침투제, 전착제, 고착제를 살포를 해서요, 물에다가 그 식용 색소를 넣어가지고 잎에다가 살포를 해서 그 잎을 물에다가 장시간 헹구기도 하고, 또 비커에 물을 담아서 24시간 담궈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놀랍게도 고착제는 어떤 식으로도 크게 쉽게 나가지가 않아요. 이게 고착에 대한 효과는 전착제, 침투제를 월등히 능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 도중에는 고착제를 쓰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 목적으로 그 보호살균제와 이런 고착제 등을 혼용해서 예방 목적으로 살포해 주시면 병 발생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지가 찢어지는 것, 도복이 되는 것, 넘어지는 거는 그 물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건 또 물리적인 걸로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장마 전에 우리는 지주대를 보강을 하고요, 줄을 더 쳐서 그 줄에다가 가지를 달 견고하게 이제 유인하고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물리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도복이나 가지 찢어짐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규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규산을 어디 많이 쓰냐면은 그 벼농사 짓는 분들이 도복 방지에 굉장히 많이 쓰고, 이건 알려져 있는 그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는 사실이고, 이런 규산 제재를 재배하는 그런 채소 종류에도 과채류 같은 경우는 이런 도복 방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으로도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규산하고 칼슘을 좀 비교를 해보면, 자, 규산은요, 뼈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뼈라는 건 아니지만 뼈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칼슘은 피부 또는 갑옷, 우리가 이제 피부도 외부 장성을 가지고 있지만 피부도 약하니까 밖에 작업할 땐 작업복 입죠. 그런 것처럼 칼슘은 일종의 작업복이다. 그 규산은 뼈같이 어떤 강도를 지탱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칼슘 규산을 다 하면 더 좋겠지만, 이런 규산이 도복이 우려될 때 웃자람 도장을 해서 내 고추가 남들보다 너무 질소를 과잉 흡수해서 키가 너무 커요, 막 자빠질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규산을 좀 살포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 그리고 침수는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침수되는 거를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배수로 정비와 비가 그친 다음에 멀칭 비닐을 좀 걷어서 수분의 배출을 용이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추비로 이렇게 요소를 우리가 많이 주려고 하는데, 장마 전, 장마 중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이 요소 주는 겁니다. 도장을 촉진하고 웃자람을 촉진하고 자빠져요. 그리고 자기 몸만 키워요. 영양생장, 덩치만 키우고 꽃을 안 피운단 말입니다. 요소를 주는 행위는 이런 그 생식 생장을 저해하는 그런 결과도 초래합니다. 그래서 질소, 요소 이런 것보다는 도장을 억제하고 뿌리의 세력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산과 칼륨 또는 칼슘 이런 것들을 시비하는 게 유리한데,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 요소는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거는 못 줘도 안 좋은 거는 또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소는 비가 오기 전후로 절대 주지 마시라. 자, 그리고 이제 장마가 끝난 뒤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장마 전에 장마 중에 해야 되는 일하고도 뭐 비슷해요. 아까는 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살균제를 좀 살포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장마가 끝난 뒤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여러 가지 상처가 난다든지 세력이 저하되고 건강도가 떨어진 일들이 장기간 장마철에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조건에서 이제 병이 발병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가정입니다만.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는 보호살균제가 아니고요, 침투 유행성이 아주 강한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살균제, 그리고 침투 유행성이 있는 그런 살충제 등을 혼용을 해서 장마 직후에 꼭 방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침수된 포장,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장마가 끝나면 비닐을 좀 걷어주세요. 그래서 수분 배출을 좀 유도를 해주시고요. 비닐을 걷어주면 물이 좀 더 빨리 배출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역병이나 뿌리 썩은 병, 이런 병들, 청고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요럴 때 만약에 그런 병들이 우려가 된다고 하면 곰팡이 또는 세균을 동시에 방지할 수 있는 약들이 있어요. 한 가지 약제만, 세균을 잡는 항생제만 쓴다든지 아니면 곰팡이 잡는 약만 쓴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요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약들을 쓰시면 이 두 가지 균류에 대한 예방적인 효과를 좀 더 많이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근부에 관주를 해서 병의 확산을 좀 저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것. 침수하고 과습이 일단 되고 나면요, 어쨌든 식물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달리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보통 그 해조 추출물 아스코필로노도섬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해조류가 아주 열악한 조건에 있죠. 물 속에 있지 않습니까? 물은 차갑죠. 그리고 태양이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거기서 그 열악한 조건에서도 해조류는 잘 살죠. 그래서 걔들이 거기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 특수한 물질 아스코필로노도섬이라는 이걸 추출을 해서 만든 영양제를 뿌려주시면 식물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이겨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병행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웃자람, 경감, 이런 도복, 일단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규산 제재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제 억제를 시켜주는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지지 않기 위한 강도를 만들어주는 건 규산이고요. 안 넘어지도록 키를 이렇게 안 크게 좀 억제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고함량 인산 제재입니다. 질소 인산가리에 인산이 있죠. 이 인산이 뿌리 발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고함량 인산 제제를 사용해서 웃자람을 좀 막아주는 그런 것들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광합성 부족, 이 광합성으로 인해 만들어진 그 성분이 포도당인데, 포도당 설탕이죠. 이 설탕이 탄수화물이 되고요. 탄수화물이 아미노산이 됐다가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일련의 그 에너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미노산이 부족한 상태가 돼 있으니 아미노산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영양제 중에 이런 아미노산이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영양제도 같이 사용을 해주면 광합성 부족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다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1번에서 5번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 혹시나 이런 증상이 보이거나 우려가 된다면 이런 방법들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라, 이걸 다 해라, 이걸 따라 해라, 영양제 주고 뭐 주고 규산 주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방법을 알고 계시면 이런 증상이 보일 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마 전후에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필요한 약재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선 제가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은 뭐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건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사러 안 와도 됩니다. 설명만 듣고 다른데 더 싼데 가서 사셔도 되고 가까운 데 가서 사십시오. 대신 이러한 정상에 이러한 것들을 쓰면 좋다는 걸 알고 계신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건 사러 안 오셔도 되니까 어떤 약들을 쓰면 좋더라고 하더라 라는 어느 정도는 근거 있는 좀 자료를 갖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탄저병약을 볼게요. 탄저병약은 크게 여러분들 이제는 많이 아십니다. 농사를 지으시면서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해갖고 아십니다. 보호살균제가 있고요, 직접 치료하는 살균제가 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약제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초기 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보호살균제가 가격도 저렴하면서 작용 기작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다점 작용이라 저항성이 안 생깁니다. 이 약들은. 그러니까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기엔 싸고 저항성 안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약들을 병 발생 이전에 사용하시면 좋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다이센 M45, M이 빠졌네요 여기 M. 그리고 이제 다코닐, 뭐 벨쿠트, 이 미녹타딘, 알베실레이트인가 하는 이름이 아주 요상한 약이 있거든요. 그리고 비오넴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 비오넴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비오넴이라는 거는 이 다이센 M45 이거 하고요, 요거 플러스 아시벤졸라 에스메틸이라는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보호살균제 카 여기 들어가 있고, 이제 아시벤졸라 에스메틸은 차라는 작용기작인데, 얘가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식물의 전신 저항성을 획득하도록 유도를 해줍니다. 헐크 아시죠? 헐크. 평소에는 아주 착해요. 착한데 이 양반을 열받게 만들면 갑자기 막 근육이 불룩불룩 솟아오르면서 힘이 세지죠. 그것처럼 식물이 원래 가지고 있는 울분, 그 저항성이란 게 있어요. 그거를 아시벤졸라 에스메틸이 획득할 수 있게 유도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마철 이전이라든지 예방 목적으로 보호살균제와 이런 전신 저항성을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두 가지 약제가 섞인 비오넴을 쓰게 되면 예방적으로나, 그러니까 이 병적인 어떤 그런 예방적인 것이나 아니면 그 건강도를 향상시켜서 병을 예방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오넴을 많이 추천드리고, 여기 있는 약들은 전부 이제 작용기작이 카가 포함이 되어 있고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예방으로 쓰기 너무 좋아요. 예방. 그리고 이제 병에 걸려버렸네, 아니면 병에 걸렸을 걸로 예상이 되네. 그럴 때는 물론 이런 약들도 좋습니다만 침입한 균사를 죽일 수는 없어요. 얘들은 방어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 직접 살균제, 병이 걸렸을 때는 뭐 탄저병에 걸린 그런 개체가 하나라도 있다,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살균제를 빨리 이걸로 바꾸십니다. 바꾸시는데 침입한 균사를 죽이기 위해서는 침달성 또는 침투 유행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실바코나 두아조르 같은 약들은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한 약들입니다. 그래서 침투성이 좋기 때문에 병에 걸렸을 때 이런 약을 치면 좋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계속 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좀 이렇게 계통이 다른 요게 사하군의 약이 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다하군의 약인데, 사나 다를 교호로 살포하시면 좋고요. 요 밑에 있는 약들, 그 범위가 아주 넓은 종합살균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침투 유행성이 좋은 사하군과 범위가 넓은 다하군의 약을 애초에 포함을 시켜서 두 개를 섞어서 만든 약이 이겁니다. 이거 보호살균제와 직접살균제 또는 직접살균제 두 개를 혼용을 해서 만든 약이 고속탄, 바이에른 나티보, 뭐 티볼리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요거 보면 작용기작이 사하고 플러스 다로 돼 있어요. 이런 약들도 굉장히 효과 좋겠죠. 요즘 그 탄저병 약의 대세를 이루는 스타일의 약들이 요 사와 다군의 약을 혼용한 합제로 나오는 이런 약들입니다. 그래서 탄저병 약 하면 예방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 또는 예방 플러스 직접 또는 직접 살균제 두 개를 같이 합제로 만들어 놓은 약들이 있으니 요 표를 보시고 적절하게 약을 사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약 외에도 이 이름이 다른 비슷한 약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게 아니라도 됩니다. 요런 거 비슷한 거 주세요라고 하면 돼요. 농약방 가면 이 다이세넴만 해도 다이세넴 45 말고도 뭐 망코지라도 있고 더세넴도 있고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특히 이 실바코 같은 경우는 출시된 약의 이름이 1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약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농약방 가면은 너무 고집을 막 부리시지 마시고요. 이거 주세요 하지 마시고, 요거하고 같은 성분이 있는 약을 주세요 라고 하시는 게 요령이에요. 그렇게 해서 약을 사서
적절하게 탄저병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습이 진행이 되고 나면 시드름병이 많이 생기는데 이 근부에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거기서 말썽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균류들을 잡을 수 있는 약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균성 뿌리 썩은 병. 진균이라 그러면 곰팡이죠. 곰팡이균이 뿌리를 썩게 만드는 그런 병들, 거기에 쓸 수 있는 약들, 요 뒤에 보면 실바코, 녹색바람, 레버스, 리도밀 있죠. 자, 그리고 이런 병들을 일으키는 진균들, 라이족토니아, 피시온, 부사리온, 파이토프소라, 요거는 균의 이름입니다. 균류, 예, 이름이라기보다는 예, 뭐 균류를 분류하는 뭐 그런 것들이고, 이런 균들이 굉장히 근부에 문제를 많이 줘요, 뿌리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을 자주 주게 되면 화분도 집에서 왜 뭔가 시들시들하죠. 그게 다 이런 균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거예요. 특히 부사리움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그 진균에 의한 시드름병은 이런 약들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균성으로 인해서 시드는 경우가 있죠. 세균성 풋마른병, 청고병, 시드름병이라고 부르죠. 주로 이제 도마도, 고추, 가지에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자, 그런 것들은 항생제를 쓰셔야 됩니다. 박테리아, 세균을 죽이는. 요건 세균이에요. 위에는 곰팡이였잖아요. 곰팡이하고 세균 분류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서로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약이 달라요. 그래서 이 세균은 농용신, 아그리마이신, 스타나마이신 이 외에도 뭐 진품, 일품 이런 여러 가지 그 항생제 계통의 약을 쓰시는 게 좋은데, 근데 우리가 아니 진균 때문인지 세균 때문인지 알 게 뭡니까, 그죠?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곰팡이, 진균과 세균, 박테리아를 복합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두 가지 성분의 성분을 합쳐놓은 합제, 차트라라는 약이 있거든요. 이걸 관주를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균류를 동시에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마 직후에 만약에 시드름 증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시들어 죽는 개체는 빨리 제거를 하시고요. 그 주위라도 이런 약들을 희석해서 그 근부에 관주를 해주시면 약간의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부에 관주할 수 있는 약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마기 약재 부착성을 높이는 보조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말할 것도 없는 게 뭐 전착제도 좋고 침투제도 좋고 고착제도 좋은데, 전착제는 비가 오기 한참 전에 사용하세요. 비가 안 올 때 쓰는 겁니다. 오히려 전착제를 쓰고 나서 그 직후에 바로 비가 오게 되면 이 전착제는 계면 활성제이기 때문에 계면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이 가해지면 더 잘 유실이 됩니다. 그래서 전착제는 날이 좋은 날 쓰신다. 자, 그러면 날이 흐린 날 비가 올 때 뭘 쓰느냐? 침투제도 있고 이제 고착제도 있는데 저는 이 고착제를 추천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고착제를 혼용을 해서 약재를 살포를 하고 거기에 식용색소를 넣어서 물에도 씻어보고 물에도 담궈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고착제는 잘 안 씻기더라. 붙어있는 그 염료, 색소가 그대로 잘 유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비가 오는 도중에는 아비온이나 케어스, 특히 이 케어스 같은 경우는 동방 아그로에서 만드는 약입니다. 메이저 회사에서 만드는 약들 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어스 쓰시면 좋고요. 식물성 파라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해 성분 아니에요. 몸에 나쁘지 않아요. 써도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장마기에는 부착성을 높이는 보조제 중에 케어스라든지 이런 고착제를 쓰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게 카바, 요거는 전착제죠. 그리고 전착제 요건 진짜 전착제고요. 까만색이죠. 이런 것들은 비가 오기 전에 날이 좀 좋을 때 쓰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쿠피카 이런 것도 쓰시면 좋아요. 이 외에도 침투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 영상에 보면 침투제를 비교한 그 영상도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모두싹 딱풀이나 대위에서 만든 세베로 같은 그런 침투제가 있는데, 이런 침투제는 약을 잘 확산시키면서 침투도 잘 되게 하고 더불어 약흔이 안 남게 하거나 그 소포 기능이라고 해서 거품이 안 나게 하는 기능이 아주 대단해요. 월등해요. 그래서 또 이런 것들도 많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케어스 같은 이런 고착제 이런 것들은 비가 오는 도중에 약을 부착시키는데 아주 효과가 좋기 때문에 장마기 사이에라든지 비가 오기 전에
이런 제품을 쓰시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복을 방지하는 넘어지지 않게 미리 우리가 좀 뿌릴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중에 뭐 규산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규산 제품 많이 나와요. 뭐 규산황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은데 그냥 저는 제가 파는 것만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큰손 규산이라고 요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도복을 방지하는데 예방 목적으로 쓰시기에 아주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웃자라 먹재. 이미 뭐 자라버렸다, 웃자랐다, 도장이 돼가지고 이제 키만 멀때같이 크고 절간이 너무 길고 뭐 보기만 해도 이거 꼭 자빠질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걸 좀 성장을 억제하고 줄기를 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저는 주로 이제 대유 걸 많이 쓰는데 부리오, 슈퍼피, 입장장, 다운겔, 특히 이 다운겔 같은 경우는 유동겔이라 아주 흡수가 빠르고요,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제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좀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게 대유 부리오입니다. 가격이 몇천 원 안 해요. 요거 고구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웃자람을 억제하는 거는 이제 줄기와 잎의 생장을 억제하면서 이제 그 뿌리의 발달을 유도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고구마에 많이 쓰는데, 고구마 있으면 고구마가 굉장히 좀 많이 달리고 커지죠. 그리고 이제 그 도장뚜기라는 제품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채소류 같은 것들 좀 억제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런 것들 쓰시면 성장을 좀 이렇게 둔화시킵니다. 억제를 하면서 대신 뿌리가 발달하거나 줄기가 굵어지거나 잎이 두꺼워져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물론 이거는 문제 그 생장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비료의 성분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영양 성분을 가지고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드시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친환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침수도 됐고 이제 과습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있고 얘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좀 그걸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그 아스코필로노더썸 해조 추출물이죠. 시솔에서 볼 수 있는,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씨 바다가 들어가 있죠. 자, 이 시솔은 아스코필로노더썸 뿐만 아니고요, 이 해조류가 각 그 바다에서 어디서 자라느냐에 따라 이름이 다릅니다.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이렇게 있죠. 그 큰 세 바다에서 나오는 해조류에서 나오는 그 성분이 각자 다른데 그 세 개를 같이 넣어놨어요. 그리고 아미노산이나 뭐 미량요소도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장마 직후에 식물에 살포하게 되면 스트레스 장애 극복, 호흡 불량이라든지 광합성 부족으로 인한 아미노산 부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케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장마가 끝나고 나면요, 이런 것들을 모두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때 이런저런 사항들을 장마 전, 장마 중간, 장마 후에 가서 지켜보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머리에 생각하면서 보시면 뭔가 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난 이후에 그게 증상으로 나타났다, 아니면 우려가 될 때는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 영상을 한번 쭉 다시 훑어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저걸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해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요, 장마철 전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려 봤고요. 오늘 영상이 좀 길죠. 나중에 잠 안 올 때 틀어놓고 듣고 계시면 잠 잘 올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리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